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예요. 올해 64시고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외동아들과 단둘이 살아왔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요즘 들어 제 삶이 조용하지가 않네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현관 앞을 쓸고 있었어요. 바람결에 낙엽 하나가 날려 들어오길래 줍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덥석 잡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정희 씨,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도망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무슨 말인가 싶어 김할머니의 눈을 바라봤는데 그 눈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세요?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랑 아들, 그 둘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정희 씨 재산, 그거 다 자기들 거라며 웃고 떠들더라고요. 노인네는 금방 갈 거라고.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김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몸이 떨렸어요. 아니, 설마 제 아들이 그랬다고요? 제 재산을 며느리랑 나눌 생각을 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 저를 벌써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순간 며느리가 손에 커피를 들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키득키득 웃으며 아들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섬뜩하게 울렸죠. 어머님 요즘 좀 정신없지 않아? 슬슬 요양원 얘기 꺼내야겠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정말이었어요. 그 모든 말들이 진짜였어요. 김할머니가 헛들었을 거라며 외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이 제게 한 웃음, 며느리의 다정한 말투,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제 통장을 며느리가 관리하기 시작한 것도, 집 명의를 바꾸자며 아들이 집요하게 말했던 것도,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단 얘기죠? 며칠 전 아들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건망증 심해졌지? 나중에 혹시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중요한 서류들은 나한테 맡겨요. 그때는 걱정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손에서 모든 걸 빼앗으려던 준비였던 것 같아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김할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는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요. 하지만 아직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더 냉정하게 지켜보려 해요. 왜냐고요? 저는 김정희예요.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여자가 그냥 이용당하고 끝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전 모든 걸 뺏기기 전에 먼저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사소한 눈빛, 아들의 미묘한 말투, 그리고 내가 잠시 부엌에 간 사이 멈추는 대화들. 그날 아침 며느리가 아침밥을 차리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어머님 딱 좋아하시는 그 맛이에요. 미소를 지으며 국을 떠먹는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싸늘했어요. 따뜻한 말과 달리 말끝엔 미세한 독이 묻어 있었죠. 정말 맛있네. 요즘엔 너가 다 해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졌네. 제가 말했어요. 그럼요, 어머님은 편하게 지내셔야죠. 이제는 저희가 다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는 제 의자를 뒤로 밀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손길이 어딘가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마치 이제 당신은 여기서 손 떼도 돼요. 라는 신호 같았달까요?
며칠 전부터는 이상하게도 약 봉투가 달라졌어요. 원래 다니던 동네 의원이 아닌 생전듣도 보도 못한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의심스러워서 휴지통에서 약 봉투를 다시 꺼내봤는데 약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 약이 아니라 수면 유도제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아들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다정하게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죠. 엄마, 요즘 잠 잘 못 주무시잖아. 이거 먹고 좀 쉬어. 그리고 그 약 말인데 의사가 바꿔보라더라고요. 편히 주무시게. 아들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기억하고 증거를 남겨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있는 녹음 앱을 틀어두기 시작했어요. 몰래 조용히. 며느리는 제가 혼자 있을 때 유난히 전화를 오래 받았어요. 통화를 엿들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문을 살짝 열자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아니요, 이제 곧 돼요. 집은 남편 명의로 바꿔놨고 시어머니도 요양원 이야기 꺼내면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그냥 순하게 믿고 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웃음소리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겉모습만 보면 누구나 훈훈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올 때마다 항상 현금 영수증을 안 해줬어요. 그저 카드로 결제하는 줄만 알았는데 우연히 지갑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이 낯설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현금을 챙겼을까요? 그날 밤 저는 남몰래 며느리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녀는 제 명의로 된 보증 서류들을 스캔해 파일로 저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스쳐 보였는데 웃고 있었어요. 너무도 만족스럽고 뿌듯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나를 없애려는 계획이야. 그 직감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중에 우리 아이 생기면 같이 키워줄 거지? 엄마 손길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제 얼굴에는 여전히 순한 엄마의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속으론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밤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어요. 창문 너머로 매미 소리가 멎고 집 안은 정적에 잠겼죠. 그날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왠지 오늘은 무언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거실로 조심스레 나와 아들과 며느리 방 앞에 섰어요. 그 방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어요.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속에서 귓가를 간지리는 대화가 흘러나왔죠. 이번 달 안에 정리해야 해. 그 여자 요즘 눈치챈 것 같아. 며느리가 속삭였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숨이 멈췄어요. 그 여자라니 분명 저를 말하는 거였죠. 엄마는 아직 몰라. 괜히 건드리지 마. 괜히 말 꺼내서 꼬이면 안 돼. 아들이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계약서도 다 넘긴 상태고 그 여자 앞으로 나 있는 보험도 처리해야 하잖아. 요양원 얘기 꺼내기 전에 약 좀 강하게 바꾸면 되잖아. 며느리가 말했어요. 충격에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보험, 약, 그리고 요양원. 저를 없애려는 거였어요. 아들까지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제 인생을 지우려는 거였어요. 뒤돌아 서려던 찰나 바닥에 놓여있던 작은 인형이 발에 걸려 툭 소리를 냈고 저는 급히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엎드려 몸을 웅크렸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울 틈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쟁반이 있었죠. 엄마, 어제 좀 피곤하셨나 봐요? 얼굴이 안 좋네. 이거 먹고 좀 쉬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죽을 한 숟갈 떴어요. 그 와중에도 핸드폰 녹음 버튼은 주머니 속에서 작동 중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기에 모든 걸 남겨야 했어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뒷마당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죠.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말하고 있었어요. 다 정리되면 돈은 반반. 그리고 이 집도 명예 바꿔놨으니까 문제 없어요. 남편은 바보라 뭐든 믿거든요. 시어머니는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에 정리 안 하면 기회 없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는 마치 어떤 거래를 진행 중인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녀에게 있어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리 대상이었고 장애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엌으로 나가 조용히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핸드폰 외에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또 다른 장치를 준비한 거였어요. 거실 화분 아래, 식탁 아래, 제 방 커튼 안쪽에까지 작은 녹음기를 숨겨놨어요. 제가 가진 건 진실 하나였고 그걸 증명해 줄 소리였어요. 그 후로 저는 일부러 더 약한 척 행동했어요. 깜빡하는 척, 말을 반복하는 척, 헛기침을 자주 하는 척. 그들이 제게 진짜 무슨 말을 꺼낼지 듣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좀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양원에서 며칠 쉬다 오시는 것도.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 너무도 자연스럽고 다정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 네 말도 맞다. 나도 요즘 좀 정신이 없다. 다 너희가 알아서 해줘서 그런가 보다.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금 작전이 성공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죠. 하지만 제 얼굴엔 여전히 순한 웃음을 걸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돼야 했거든요. 그날 오전 아들은 직장에 나가고 며느리는 피트니스 수업을 간다고 외출했어요. 집엔 저 혼자였고 이건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죠. 저는 조용히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생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옷장 서랍, 책상 서랍, 화장대 안까지. 그리고 화장대 아래쪽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파일이 나왔어요. 서류 파일엔 여러 장의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출 계약서, 명예 이전 관련 문서, 그리고 생명보험 증권. 제 이름이 적힌 보험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보험 수익자란 칸에 적힌 이름이었죠. 이하윤. 이하윤은 며느리의 본명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 그녀가 사용했던 이름이었죠. 며느리는 결혼하면서 개명을 했는데 보험 수익자에는 여전히 이전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지? 제가 중얼였어요. 이건 분명히 고의였어요. 신분을 숨긴 채 보험을 가입하고 그 사실을 저와 아들에게 숨긴 채 이 집안의 것을 조용히 집어삼키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머릿속에 지난 대화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자주 나가던 병원, 저에게 몰래 먹이려던 약들, 그리고 며칠 전 거실에서의 수상한 통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조심스레 넣었어요. 이건 언젠가 반드시 증거로 써야 할 날이 올 테니까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 아주 다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쇼핑백에 옷이며 화장품을 잔뜩 들고 있었고 저한테도 핸드크림 하나를 건넸죠.
어머님도 손이 많이 건조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고맙네. 참 마음이 깊구나.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었어요. 하지만 전 그 손끝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노트북을 몰래 켰어요. 며느리의 신분증 이미지, 서류 스캔본, 그리고 한 파일 안에서 발견한 과거 소송 기록 PDF. 그 파일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2017년 이하윤. 시부모 사망보험 관련 분쟁 사건. 시부모 사망 후 보험 수익금 관련 자격 논란. 조작 혐의로 조정 종결. 며느리는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꾸민 적이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과거는 아무도 모르게 묻혀 있었고 지금 이 집에서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는 중이었어요. 제 아들조차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멍한 척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커피를 타서 제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조금 더 힘들어 보이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나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하네. 좀 이상해. 어제도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어.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엔 걱정이 아닌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아들은 퇴근 후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정신 쪽으로 검사 한번 받아볼래요? 요즘 자꾸 말도 반복하고 기억도 헷갈려 하시니까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야 그들이 안심하고 모든 걸 털어놓을 테니까요. 그날 아침 아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어요. 정기검진이라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꺼림칙했어요. 아들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고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도 유난히 거슬렸어요. 마치 아무렇지 않게 저를 무언가로 몰아세우려는 준비된 연극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달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일반 내과가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여긴 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은 웃으며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엄마, 요즘 자꾸 기억도 헷갈리고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건 그냥 확인차예요. 걱정 마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였니? 제가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미리미리 점검해 두는 게 좋잖아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투, 너무도 부드럽고 상냥했지만 그 속엔 엄마는 이제 판단력이 없다는 메시지가 뚜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의사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기억이 자주 헷갈리시나요? 갑자기 불안하거나 우울해진 적은요? 그 모든 질문에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왜냐고요?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제가 이상하다는 증거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저를 방으로 불렀어요. 깔끔하게 인쇄된 서류 몇 장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이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예요. 간단한 요양 신청서인데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요양원? 제가 되물었어요. 요즘엔 시설도 좋아지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참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그 종이 위엔 환자 보호자란 명목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 있었고 아래쪽에는 환자 인지 능력 저하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적혀 있었죠. 내가 이대로 사라져 주길 바라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도 혼자 있으면 너희도 신경 쓰일 테고.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하다가 이내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그 표정엔 기쁨도 안도도 아닌 승리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류를 다시 살펴봤어요. 신청서 뒤쪽에 몰래 붙어있던 의료 동의서와 전 재산 위임장 사전 양식이 포함된 것을 보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얘네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통장과 집까지 다 가져가려는 거야. 침착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맞서면 오히려 불안정한 노인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더 단단히 했어요. 소파에 앉아 눈동자를 멍하게 굴리고 식사 중 숟가락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단어를 일부러 반복해서 말했죠. 며느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아들과 귓속말을 나누곤 했어요. 이제 진단서도 있고 엄마도 동의하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서류 정리하자. 계약은 다음 주 월요일.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은 곧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날짜를 정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밤 저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얼굴이었지만 그 사람은 지금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였죠. 선영아, 나 좀 도와줄래? 중요한 일이야. 목숨이 달린 일일지도 몰라.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바람을 맞으며 전화기를 귀에 댔어요. 오랜 친구 선영이가 전화를 받았죠. 그녀는 제가 간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료였고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희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 무슨 일이야? 선영이가 말했어요. 선영아, 나 지금 큰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며느리가 내 전 재산을 노리고 있어. 정신 진단서도 만들어놨고 요양원 입소 서류까지 준비해놨어. 제가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서류, 녹음 파일, 사진들을 모두 정리해 USB에 담았고 이길 등기로 선영이에게 보냈어요. 그녀는 말없이 받아들였고 며칠 후 저에게 뜻밖의 전화를 걸어왔죠. 정희야, 너네 며느리 이상해. 진짜야. 내가 아는 후배가 예전에 같은 사건 관련 조사하던 사람이었는데 너희 며느리 이름 보고 깜짝 놀랐대. 선영이가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한 번 더 얼어붙었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며느리는 결혼 전 이하윤이라는 이름으로 2번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었고 그중 한 번은 본인의 친할머니가 사망한 뒤였어요. 당시에도 수상한 약물 복용 기록이 있었고 의료진 사이에선 자살인지 타살인지 논란이 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거였죠. 또 한 번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사망 이후였어요. 그때도 보험금 청구가 있었고 간병인 자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반복된 계획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죠. 며칠 후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약도 더 진하게 섞은 듯했고 제 앞에서 자주 속삭이며 휴대폰으로 뭔가를 녹음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녀는 저를 위험한 사람처럼 포장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들까지 합세해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요양원에 가 계시는 게 엄마 건강에도 좋고 저희 부부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대요. 아들이 말했어요. 숨통이 트인다고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나기보다 슬퍼졌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 제가 사라져야 편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에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방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을 살폈어요. 그녀는 자신이 소속된 간병인 단체 카페에서 활동한 흔적이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회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었어요. 이번 건도 슬슬 정리 중이에요.
시어머니인데 눈치가 좀 빠르긴 해도 곧 약효가 돌 거예요. 계약서도 거의 끝났고요. 이제는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떠날 때죠. 여기도 오래 있긴 힘들어요. 그 순간 등줄기에 땀이 흘렀어요. 그녀는 나를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미 뭔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계획할 차례였거든요. 다음 날 며느리와 아들이 외출한 사이에 저는 다시 선영이에게 연락을 했고 그녀는 조용히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정희야, 내가 변호사 선임해놨어. 모든 자료 내가 다 정리해줄게. 그리고 요양원 입소일에 앞서 가짜로 심리 검사 받고 거기서 반대 진술서 제출해. 나한테 맡겨. 선영이가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숨이 트였어요. 저를 믿고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는 피해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며느리는 커피를 타서 제게 건넸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물었어요. 이거 너가 타준 거야? 그럼요. 오늘은 달달하게 탔어요. 어머님은 단맛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 커피를 받았고 마시는 척하면서 그대로 식물 화분 아래로 부었어요. 그녀는 뒤돌아서서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녀가 전혀 모르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건넨 커피는 따뜻했지만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웃으며 그 커피를 받았고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화분 밑에 조심스럽게 부었어요. 며칠 전부터 제 몸 상태가 다시 좋아지고 있었어요.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웠죠.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그녀가 타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제 손으로 끓인 물을 마시고 먹는 약도 원래 복용하던 걸 다시 찾아 약국에서 조용히 구입했어요. 부엌 찬장 위쪽 구석에 몰래 숨겨놓고 매일 제가 직접 챙겨 먹었죠. 그 후로 아들의 걱정은 줄어들었고 며느리는 오히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글쎄, 그냥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너가 해준 약이 드디어 효과 본 걸까? 제가 말했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잠깐 당황한 눈빛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로 감췄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일부러 이런 말을 꺼냈어요. 요즘은 희한하게도 잠이 잘 오네. 전에는 자다 깨다 했는데 요즘은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자는 거 있지. 그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는 걸 저는 정확히 봤어요. 그들은 분명히 제가 여전히 흐릿하고 멍하길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매일 더 또렷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며느리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부엌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자주 났고 혼잣말도 늘었어요. 어느 날은 제 방문 앞에서 귀를 대고 서 있는 모습도 봤어요. 그녀는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즐기고 있었죠. 거실 탁자 위에 일부러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을 놓아뒀어요. 제가 젊을 때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환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던 순간들. 그 사진들을 보며 일부러 며느리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그땐 내가 얼마나 날카롭고 판단이 빠르다고 소문났던지 아무도 내 눈을 속이지 못했지.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가만히 제 눈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나는 네 속셈을 다 알고 있다는 암시를 준 거죠. 그건 며느리에게 가장 큰 공포였을 거예요. 제가 순순히 당하고 있지 않다는 걸 조금씩 드러내는 것. 며칠 뒤 며느리는 아들과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제게 일부러 들리게 했어요. 당신 엄마가 요즘 이상해졌어.
내가 뭘 해도 전처럼 반응 안 해. 뭔가 바뀐 게 분명해.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원래 저래. 그냥 좀 나아진 거지. 아들이 말했어요. 아니라고. 나랑 눈도 제대로 안 마주쳐. 예전엔 뭐든 잘 따르더니 요즘은 내가 뭐 말하면 말끝마다 웃어. 그 웃음이 너무 이상해.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요. 전 요즘 자주 웃어요. 그 웃음은 다 알고 있다는 신호였고, 동시에 조용한 반격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며느리는 몰래 지켜보고 있었죠.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저는 고개만 살짝 돌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꿈이 자주 떠올라. 나를 해치려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 덫에 걸리는 꿈. 그 말은 칼날 없는 검처럼 조용히 그녀의 심장을 겨눴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방문을 닫고 사라졌어요. 며느리는 요즘 자주 거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들은 식탁에 앉아도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죠. 그들의 불안은 이제 행동 하나하나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으면 둘은 서로 눈치를 보기 바빴죠. 그날 아침, 며느리는 집안을 분주하게 오갔어요. 거실을 치우고 옷장에 묵은 옷을 정리하고 책장을 비우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제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여기 이불 정리해 드리려고요. 방 안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 보여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리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 방을 뒤지려는 시도였죠. 그래서 저는 정면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가 봐도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정리할 건 내 방이 아니라 너희 계획 아닐까? 제가 말했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한순간 숨을 삼켰고 이내 억지로 웃었어요. 그 미소 뒤에는 공포가 숨어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갖기 시작했죠. 그날 밤 아들은 저를 조용히 부엌으로 불렀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제 앞에 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엄마가 요즘 예전 같지 않아서 나랑 아내도 걱정이 많아. 요양원에 잠깐 들어가서 쉬고 오면 어때? 정식 입소는 아니고 그냥 체험처럼.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물잔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고 아들의 눈을 바라봤죠. 나를 진짜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무언가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래? 제가 말했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이제 그들도 느낀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는 며칠 뒤 더 노골적인 수를 꺼냈어요. 요양원 브로셔를 제 방 탁자 위에 놓아두고 입소 예약 관련 문서를 작성해 오더군요. 그녀는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어머님 건강이 나아지셔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상담만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요양원도 리조트처럼 좋아졌더라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상담이라. 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내 의견을 듣는 척 하는구나. 제가 말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챙기며 방을 나갔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책장을 정리하다가 소파 뒤쪽 깊숙한 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봉투 한 장. 안에는 저의 도장을 모사한 인감 도장과 제 명의로 된 위임장이 복사돼 있었어요. 날짜는 한 달 전. 서명은 누가 봐도 가짜였고 내용은 제 모든 금융자산과 부동산 관리를 하윤에게 일임한다는 문구로 가득했죠. 이제 끝이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차가운 평정심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걸 정면에서 깨부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입소 예정일 하루 전날 밤. 며느리는 저녁부터 방 안을 들락날락하며 짐 정리를 했어요. 제 옷장까지 열어 양복을 꺼내더니 요양원에 가져갈 물건들을 조용히 종이박스에 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입소하실 때 깔끔한 옷 입으셔야죠. 요즘엔 요양원도 첫인상 중요하거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웃었죠. 네 말대로 해보자. 얼마나 잘 되는지 나도 궁금해.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선영이의 집, 익숙한 그 초인종을 누르며 저는 속삭였죠. 이제 끝내자, 선영아.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며느리는 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고 아들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제 방을 두리번거렸어요. 엄마, 준비 안 하셨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방엔 저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옷장도 비어 있었고 이불도 말끔히 정리돼 있었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불렀어요. 여보, 엄마가 없어. 방이 텅 비었어. 아들이 외쳤어요. 며느리는 헛웃음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고 텅 빈 방을 보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딸깍하고 열렸어요. 낯선 하이힐 소리와 함께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죠. 바로 선영이었어요. 혹시 김정혜 씨를 찾고 계세요? 그분 지금 잘 계세요. 다만 본인 의사 없이 이 집에서 요양원으로 보내질 뻔했거든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선영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영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당당히 안으로 들어섰고 며느리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이하윤 씨라고 불러야 맞겠죠? 옛날 이름이 훨씬 익숙해서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들은 멀뚱히 둘 사이를 번갈아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거실 TV 옆에 있던 작은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주고받았던 대화, 제가 부엌에서 떨어뜨린 약, 위조된 위임장 이야기. 녹음된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웠죠. 아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선영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혜 씨가 멍청해서 속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방심했기 때문에 끝까지 들킨 거죠. 그리고 현관문이 다시 한번 열렸고 제가 조용히 들어섰어요.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가 사라지길 바랐지? 그래서 나타나 봤어. 너희가 가장 당황할 순간에.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순간 그들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읽혔어요. 이제 진짜 전세가 뒤바뀐 거였죠. 그날 밤 집은 조용했어요.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소리 없이 제 앞에 커피를 올려놓고 말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커피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젖히고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분노도 상처도 그리고 승리도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집 안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던 스피커는 꺼졌고 며느리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도 방에 틀어박혀 말이 없었죠. 그토록 떠들썩하던 집이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창가에서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천천히 정리했죠.
이제는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바보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주방으로 나와 무겁게 앉았죠. 식은 한숨이 입에서 새어나왔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내 아내 말이에요. 이하윤. 그 이름, 그 사람,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평생 믿었던 사람이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이런 걸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어?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너가 믿고 싶어 하던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너가 직접 깨닫는 게 더 오래 가니까. 제가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아들은 며느리의 방 앞에 조용히 섰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자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너 진짜 이름이 이하윤 맞아? 아들이 말했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죠. 과거 일이야. 오래전에 끝났던. 난 그냥 새롭게 살고 싶었어. 당신이랑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 며느리가 말했어요. 새롭게? 엄마를 속이고 보험을 들고 위조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게 너한텐 새로운 시작이야? 아들이 외쳤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마주봤죠. 그래, 인정할게. 나 옛날에 그런 일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를 알고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도 그동안 엄마보단 나를 선택했잖아.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는 수없이 엄마의 말보다 아내의 말에 더 귀 기울였고 그 선택들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넌 지금 엄마를 지우려고 했던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야?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엔 갈라진 틈이 퍼졌어요.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은 제 방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문을 열지도 노크하지도 않은 채. 문 밖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이내 발걸음을 돌려나갔어요. 그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후회에 젖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어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고 그녀가 들고 나간 캐리어 바퀴 소리가 바닥에 길게 울렸어요. 저는 커튼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가 떠난 집은 고요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란하게 울리던 현관벨, 부엌에서 들리던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억지 웃음 섞인 인사들이 사라졌죠.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오래전 남편이 떠난 후에 고요와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쓰디쓴 배신이 더 가까이 있었죠. 하루 종일 집 안 곳곳을 정리했어요. 부엌엔 제가 쓰던 낡은 도마와 칼이 그 자리에 있었고 식탁 위엔 며느리가 고른 화분이 아직 말라있지 않더군요. 그 화분을 창밖으로 내던졌어요. 그 안에 담겨있던 건 흙이 아니라 거짓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제 손으로 끓인 미역국 냄새가 집 안을 채웠고 거실엔 제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이 집은 다시 저의 것이 되었고 다시 제 리듬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밥 먹었어요? 내가 국 끓여봤는데 엄마가 좋아하던 그 된장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같이 앉아서 먹을까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문을 열었지만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죠. 됐어. 난 이미 먹었어. 제가 말했어요. 아들은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제 눈엔 아직 멀었어요.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편한 현실을 덮으려는 건지 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부엌에 나와 물을 마시는 걸 보더니 말을 걸었죠.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휘둘렸던 것 같아요. 엄마 말 좀 더 들었어야 했는데. 그땐 왜 그렇게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사과가 진심인 건 느껴졌지만 그 말이 이제 와서 나를 다시 안심시키려는 도구로 들릴까봐 그 어떤 말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가장 무서운 건 며느리보다 내 아들이 날 의심했다는 거였어.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은 작게 들렸지만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는 머리를 숙였고 손을 꽉 쥐었어요. 그 후로도 아들은 저에게 자주 다가오려 했어요. 밥을 차리겠다고 하고 시장에 같이 가자고도 하고 며느리가 가져간 제 옷장을 다시 정리해주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등을 돌렸어요. 그의 손길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은 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은 며느리의 거짓말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어요. 어느 날 아들은 현관에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은 회사 안 가고 집에 있을게요.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시선은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가 그날 날 요양원에 데려다 주려고 했던 그 아침, 그때 넌 날 사랑했니? 아니면 그냥 처리하려 했던 거니? 제가 말했어요. 그 질문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어떤 대답보다 깊은 침묵이 그가 아직도 확실한 반성을 하지 못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어요. 그녀가 있던 자리는 이제 말끔하게 정리됐고 집 안 곳곳에 남겨진 그녀의 흔적들도 서서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감정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분노보다 더 깊고 상처보다 더 날카로운 배신이었죠. 그 한 달 동안 아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퇴근 후엔 늘 집으로 돌아왔고 함께 밥을 먹자고 조심스레 말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저와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기도 했죠.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가 조용히 책상 위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올려놨어요. 그 안엔 손편지가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나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한 사람 곁에 서 있었어요. 내 무지가, 내 게으름이 당신의 눈빛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런 나를 그래도 언젠가 다시 자식이라 불러줄 날이 올까요? 편지를 읽으며 울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죠. 그 다음 날 아들은 저에게 밥을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가 서툰 손으로 찌개를 끓이는 동안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냄비 뚜껑을 연 아들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 걸 보며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이거 된장 좀 탔어요. 그래도 먹어줄래요? 아들이 말했어요. 짠 거 나는 괜찮아.
너는 어릴 때도 늘 간을 진하게 했거든. 제가 말했어요. 그 말에 아들은 멍하니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른 듯한 묘한 표정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았어요. 말없이 커피를 마시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엄마가 아들로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대답이 그에게 더 깊게 다가갈 거라 믿었죠.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난 아직 용서하진 않았어. 그렇다고 널 완전히 밀어낸 것도 아니야. 그냥 천천히 같이 살아보자. 제가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 울음은 미안함도 후회도 안도도 모두 섞인 한 사람의 진짜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매일 새벽마다 거실을 정리했고 저와 함께 장을 보러 나섰고 밥을 지으며 간을 제게 꼭 물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 중이었죠. 어느 오후 햇살이 부엌 창으로 깊게 들어오는 날,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된장을 푸고 있었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용서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일지도 몰라. 아무리 가족이라도 배신하고 마음에 칼을 꽂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가장 낯선 존재가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말해요. 하지만 상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이 남고 그 배신은 더 오래 가죠. 여러분, 누구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게 자식이라도 말이죠. 가족이란 이유로 모든 걸 참아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당신의 마음이 아픈 곳이라면 그 관계는 거기서 멈춰도 괜찮아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려요.